안녕하십니까. Hello everyone. 또 시작했습니다. 네, 다시 찾아온 토요일 저희 찐시황 6월 두 번째 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달 들어서고 5월 말부터 어떻게 시장에 잘 대응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희 지난 찐시황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세장이가 왔습니다. 성은 강씨고, 그래서 강세장입니다. 이게 지난주 첫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강세장입니다. 2 세장이가 또 데리고 왔습니다. 친구를 또 데리고 와서 강세장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이거 왜 올라가? 시장이 이럴 때 주식 올라가도 돼? 지금 금리는 아직 뭐 결정 안 돼 있고 지표 보게 되면 다 하락을 얘기하고 있고, 웬만한 유튜브들은 폭락. 네,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온다, 부동산 폭락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시장은 왜 오르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솔직히 이해를 시키는 것보다 지금 현상이 이런데 이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즉 요즘 보니까 주변을 쓱 보니까 이코노미스트들이죠. 예, 경제를 좀 치는 매크로를 보시는 분들은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 나는 모르겠다. 이게 주가 올라가는 이유가 모르겠다. 그러면 에잇, 안 되겠다. 오히려 내 생각과 시장이 바라보는 내 견해는 똑같은데 시장만 올라간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얘기는 똑같죠. 폭락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고,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변화가 나올 수 있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경고음이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만, 트레이더와 저희는 트레이더고 그분들은 매크로를 보시는 분들이고 또 더 학자분들이시고 또 아니면 더 많은 식견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만, 트레이더는 아닙니다. 그쪽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벌어진 시장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추고 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그러면 왜 시장 참여자들과 트레이더들은 반대로 생각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자세하게 또 오늘 표를 이만큼 가져오려고 하다가 그냥 중요한 거 중심으로 시장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보면은 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많은 매크로 지표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주변에서 체크할 수 있는 게 그거죠. 제가 주변 분들이 요즘 주식 산다는 얘기를 하도 못 들어서 그런 얘기도 해봤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한번 표준으로 삼는 친구. 네, 이 친구 뭐 전혀 주식시장 관련 없이 이제 일반적인 회사에서 일하는 친구죠. 물론 직급은 좀 올라와 있는 친구, 제 나이 또래다 보니까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보면서 그런 얘기 한번 던져봤습니다. 야, 너 반도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쭉 올라와서 너 주식 안 사볼래? 하도 문의가 없길래 평소에는 주가 올라가게 되면 야, 요즘 주식시장 어때? 나 다시 볼까 하는데 이런 방구도 없더라고요. 발음 잘해야 되겠습니다. 일언반구. 네, 또 없습니다. 그래서 또 주식 반도체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한번 사볼래? 그랬더니 저한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 네, 지금 내가 주식 신경 쓸 때냐? 일 바쁘다 라는 얘기. 근데 보통 주식이 움직여서 내가 먹을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일은 무슨 일, 주식이 먼저지 얘기했던 친구가 지금은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고, 그리고 아니 여기서 이제 돼서 좀 올라가게 되면은 반도체 쪽하고 한번 더 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넌지시 한번 던져봤더니 반응은 똑같습니다. 네, 차라리 있는 거 있으면 여기 팔겠다. 첫 번째, 반도체 쪽 내가 갖고 있었으면 여기서 팔겠다. 첫 번째 반응. 두 번째 반응은 지금 과거에 물린 거 가지고 아직도 지금 고태움을 받고 있는데, 그거 시장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전히 큰 변화 없이 뭐 저점에서 한 5% 10% 올라왔나? 이 정도다. 나는 더 한번 올라오게 되면 그냥 주식 다 팔고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대다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대다수?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표준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시장의 열기가 뜨겁지 않구나. 왜? 아직 변한 게 없이 주가만 올라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면 앞으로 더 안 좋을 걸 생각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차이는 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는 일단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시장이 뭐 여기서 뭐 얼마를 가건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가건 이런 아니면 올라갔다 바로 꺾이건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흐름들 보고 거기에 시장과 함께 동행을 하는 게 중요하지.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랬잖아요. 저희가 찐시황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8.15 모니터 가족분들과 얘기했던 제 첫 번째 화두는 현금이었습니다. 이걸 얼만큼 잘 갖고 있고 얼만큼 낙폭 컸었을 때 조금 들어가서 반등 나오는 거 따먹고 그다음 기다리고 하는 이런 전략이었다고 하게 되면 올해는 시장이 바뀐 거죠. 그런 가장 큰 트렌드는 작년엔 급하게 올라간 금리 인상, 물가 이거였는데 지금 반대로 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금리가 더 이상 올릴 명분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 과정 쪽에서 나오는 변화를 이해를 못 하시게 되면은 올해 시장은 아니야. 아직은 들어갈 때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지수는 벌써 빠르게 올라와 있는 상황들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의 관건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금리가 이만큼 올라왔는데 그 올라온 금리 가지고 얼만큼 오래 유지되느냐. 그러면 올해 금리가 높은 수준이 오래 유지돼도 시장의 타격은 크게 됩니다. 근데 그런 쪽 그걸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또 이코노미스트 분들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서서히 그러면은 오래 유지 못하고 하락으로 잡는 모습들. 그러면 일단 두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 경기가 심각한 위협이 나오든가 아니면 두 번째 금리가 그 저점에서 그러니까 고점에서 한 단계 이제 자연스럽게 물가 떨어지는 거 확인하고 물가 인플레이션 목표치 한 2%대 확인하고 내려오든가 이 두 가지 흐름들일 텐데 첫 번째 경기가 충격을 받고 금리가 인하한다 이거는 상당히 후폭풍이 크겠죠. 시장에서 충격이 클 겁니다. 크다가 다시 자리를 잡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니면은 물가가 자연스럽게 하락해서 금리를 인하를 하는 과정들이 나온다는 거 요거는 만약에 포인트를 두 번째 맞추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나온 지표들을 또 자세히 봐야 되겠죠. 근데 물가는 앞으로 중요한 것은 떨어집니다. 당연히 떨어지고 기저효과만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2% 수준은 들어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금리를 그렇게 강하게 올렸던 거죠. 이런 변화를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든 아니면 충격이 나와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올라온 금리 강하게 움직였던 금리 수준의 레벨이 서서히 이제는 다음 국면을 봐야 될 때가 아닐까라고 시장이 바라보고 있다고 하게 되면 거기에 이해를 맞추고 보조를 맞춘다. 일단 붙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이 어떤 식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시나리오는 갖고 계시되 거기 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맞추는 게 중요하겠다. 한쪽에서 뭐 매크로를 이렇게 오래 합니까? 그냥 오늘 하루만 사는 입장에서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다음 주는 저희가 보통 얘기는 week. 네, week는 약한 거 아니고요. 한 주. 네, 좀 여러 가지 봐야 될 상황입니다. 먼저 13일 날 CPI 발표되겠죠. 미국의 CPI 발표될 거고 14일 날 FOMC 결과 나오게 되면 저희는 영향을 그 다음 날 15일 날 받을 겁니다. 15일 날 뭐가 있냐면은 장중에는 중국이 지표들도 쫙 발표할 겁니다. 이거 가지고 좋네 안 좋네를 떠나서 중국은 지금 정부가 약간 움직이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실업률, 고정자산 투자 이런 거 발표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중국 정부의 입장은 첫 번째 안 되겠다. 부동산 쪽에 완화 쪽 나오기 시작하는 움직임이 서서히 보여지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자동차 쪽도 지금 친환경차 쪽으로 보조금 다시 주려고 지급하려고 하는 현상들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테슬라가 급등하는 조건 중에 하나죠. 다시 중국 시장에서 영광을 찾겠다 이런 쪽. 근데 과거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경쟁이 워낙 치열해져 가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예금 금리를 내립니다. 다음 주에 뭐 블룸버그나 CNBC 보니까 내용들이 중국 다음 주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아직까지 여유가 좀 있죠. 근데 그걸 떠나서 예금 금리를 정부가 통제적으로 인하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딱 뉘앙스만 볼게요. 중국의 입장 쪽으로는 왜 자꾸 은행에 돈 맡기는데 금리 떨어뜨려 그러면은 맡기지 말고 이거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자동차도 좀 사고 부동산도 좀 사고 실물 경기 쪽으로 가라. 이게 중국의 입장입니다. 지금 부양책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게 효과가 나오는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그런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표 나오고 있고 또 그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산업생산과 관련된 지표 소매 판매 이런 거 발표가 될 거고 이런 쪽에서 결국에는 13, 14, 15 아이고 뭐 날짜가 한 수요일 목요일부터 주 중반부터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면서
약간 또 시장에 고민할 거리,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게 지금의 현상이다라고 하게 되면 주 중반 이후에 나오는 변화를 또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아유 뭐 이런 거 보고 저거 보고 물가가 저쩌고 네 일단 물가는 딱 그거 하나 볼게요. 저희가 뭐 지금 과거엔 5%대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오는 게 5%대 들어오면서 그다음에 4.9 그다음에 어떻게 되겠느냐 뭐 이런 떨어지는 속도가 나오는데 이거 너무 빠르게 떨어지는 거 아니냐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는 입장 쪽에서는 요거죠. CPI 큰 항목을 차지하는 하우징 거기다가 이제 코어 근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될 텐데 코어 CPI는 요게 이제 식품과 에너지가 빠질 거겠지만 그러면은 나머지는 하우징이 대세입니다. 하우징은 지금 일단은 그러니까 약간 레깅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락하는 것까지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여름 때는 일단 7, 8월 때는 제가 보기에는 3.x대까지 빠르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물가 지수가. 이런 현상이 뒤늦게 떨어지는 주택 관련된 지표들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장은 많이 한도를 하겠죠. 이런 부분들. 근데 물론 또 그러면 시장에 또 그런 요인을 갖다 붙이겠죠. 아유, 그저 코어 CPI는 여전히 근원 물가 지수는 아닌데 PC 지표 보게 되면 좀 더 광범위한데 이거는 안 빠지는데 예. 에너지는 여전히 유가를 중심으로 한 상황들 70달러대는 버티고 있습니다. WTI 기준으로. 푸드는 그겁니다. 지금 슈퍼 엘니뇨, 슈퍼 엘니뇨 들어갈 가능성이 미국에서 기상청에서 80%를 얘기합니다. 이거 조금 이따 선언하겠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라니냐는 그 기온이 그냥 너무 복잡하니까 해수면의 온도가 어쩌고저쩌고 이러다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라니냐는 떨어지는 거고요. 기온이 떨어지는 거고 엘니뇨는 기온이 올라가는 거.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죠. 저희가 뭐 문과 수준에서 뭘 말하겠습니까? 저한테도. 예, 그러면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슈퍼 엘니뇨가 나왔었을 때 가장 타격은 곡물가겠죠. 근데 곡물이 또 작황이 안 좋아서 그러면 또 고생하겠다. 근데 잘 보시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번에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농부들도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삽니다. 농부들도 자본시장에 포함되어 있으신 분들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렇고 약간 업황이 그래서 보니까 저 밀가격이나 이런 것들 유동을 치네. 이때 잘하면은 우리 조금 더 경장 면지를 넓혀서 요런 때 좀 돈 좀 벌어봐야겠어. 아니면 좀 더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해봐야겠어. 그럼 뭘 하냐면은 다른 지역 쪽에서 지난번에 작년에 러우 전쟁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런 고통을 받았던 걸 아니까 가격이 이렇게 오르네. 그러면 이때는 다른 지역, 특히 미국 쪽이나 아니면 아프리카 북부 이런 쪽에서도 이 밀이나 곡물 쪽을 확 늘립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가 곡물가가 불안한데라고 하는데 상대적으로는 또 그쪽은 작황이 좋아서 올라옵니다. 그럼 또 이게 똔똔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안 좋은 쪽이 있지만 좋은 쪽이 나온다 그러면 똔똔이 되는데 이게 문제는 기후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이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 영향을 받게 되면은 아마 지금 저희가 음식료 아니면은 뭐 곡물, 비료, 사료 뭐 이런 쪽에 대해서는 이건 계속 체크를 할 거거든요. 근데 테마식으로는 움직이지만 한번 좀 모멘텀은 꺾이지 않은 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또 관건이겠죠. 게다가 지금 보면은 원당, 설탕이죠. 설탕도 아직까지 제대로 안 빠지고 있고 커피는 아직 고점은 아닙니다. 근데 고점을 향해서 약간 움직이는데 지금 고점 돌파한 거는 코코아 이런 것들 나오기 시작하죠. 이거를 소프트 커머디티라고 얘기를 발음 죄송합니다. 소프트 커모디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런 쪽에서도 먼저 변화가 나오고 있다라고 되면 이거는 또 가장 기후 작황의 직격탄을 또 받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영향을 끼치겠지만 이런 게 다 돌고 돌아서 아직 이게 안 빠진다 그래서 어떤 물가 수준에 영향을 잡을 수 있겠다. 이거는 일단 하반기 가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후적인 건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기후도 예측 못 하는데 지수를 어떻게 이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요거 하나만 빠져도 물가에 대한 압박들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연준이 물론 캐나다, 호주는 25bp 인상시켰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선제적으로 가겠다라는 입장인데 이번에 연준은 어떻게 선택할까? 두 가지밖에 없겠죠. 첫 번째 금리를 25bp 올리고 그 다음에 좀 완화적인 얘기를 하든가. 이번에 올렸는데 5.5까지 왔어. 좀 올라갔고 시중 리스크나 여러 가지 부담을 생각해서 당분간은 좀 지표를 보지만 이 정도에서는 좀 완화시킬 거야. 그러면 또 거의 점도표가 나오겠죠.
점수표를 보고 어떤 액션의 앞으로 연주에 대한 방향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동결. 하지만 다음 달에는 지금 더 이상 이 정도 지표 나왔었을 때 우리는 금리 인상할 수 있어라는 뉘앙스를 팍팍 풍긴다든가 이 두 가지겠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시장이 참여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 만큼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 액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 작년과 같이 뭐 50bp 또 이런 식으로 뭐 또 25bp 계속 이런 식으로 가기 전까지는 시장은 여기를 먼저 생각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 됐고 그러면 지금 해석은 그거죠. 하반기 그러면 경기 침체 본격화 되는데 이거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는 부분들 이게 핵심이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저희가 바라본 것 중에서 제가 OECD 경기 선행지수를 지난번에 한번 뜯어와 가지고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 플랫하게 돼서 이제 돌아가려고 시도합니다. 중국이 먼저 돌았습니다. 중국이 왜 이 모양이야? 이거는 또 봐야 되겠죠. 근데 지표상으로는 돌기 시작하는데 아직 이게 잘 보시게 되면 선행입니다. 선행과 지금 발표되고 있는 동행은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보여주는 거 현재적인 상황으로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지금은 지금 안 좋아도 앞으로는 좋아질 거라고 하는 부분들이 서서히 바닥을 찍힌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안 좋다고 했던 게 같이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항상 선행은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 동행이 따라갑니다. 이게 어떤 일반적인 상황들인데 지금 나오는 지표만 생각하게 되면은 선행 무시하고 경기가 안 좋아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겠죠. 또 하나 제조업 지표 쪽은 지금 미국은 아직 자리를 못 차지하고 있고 아직 뭐 50대 밑에서 46.1, 47.1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47대 부근에서 ISM 제조업입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중국은 좀 돌리나 싶었더니 50대에서 밑으로 쭉 빠졌다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좀 약간 갭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중요시 보이는 차이신 제조업 지표 중소기업단을 바라보고 있는 제조업 지표는 그래도 50.9까지 올라와서 좀 너무 부진한 건 아닌데 라는 생각도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죠. 이런 쪽에서 아직 갈피는 못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저만큼 제조업 지표 한 45 밑으로 더 빠질 가능성보다는 여기서 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쪽과 중국도 거의 이 정도쯤에서는 확인하고 돌릴 가능성이 높겠다 할 수 있는 변화들은 지금부터 체크해야 될 하나의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럼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 지수 아까 말씀드린 건 OECD 쪽인데 컨퍼런스 보드다 보니까 여기 혹시 가보시게 되면 여러 지표들 많습니다. 여기 경기 선행 지수를 딱 보고 한번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게 LEI가 경기 선행 지수죠. 리딩 이코노믹 인덱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GDP입니다. 이 관계를 봤었을 때 거의 그러니까 경기 선행 지수의 움직임과 GDP의 움직임이 거의 유사하게 같이 가는 경향들이 높죠. 지금 보게 되면 진폭은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게 되면 경기 선행 지수가 매우 빠르게 하강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거 미국이 경기가 앞으로 안 좋아질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 경기가 안 좋아질 거야라는 부분들이 그럼 지금 현재 지수를 그러니까 첫 번째로 지수의 동향을 보게 되면 지난번 코로나 때가 여기였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까지 근처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미국의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이하보다도 더 위축이 될까요? 라는 부분들이 첫 번째겠죠. 그게 첫 번째 요인들. 지수상으로는 많이 내려온 현상입니다. 지금요. 두 번째, 그러면 지금 어찌 보면은 지금이 경기 침체, 경기 불황을 다가가는 초입 국면들의 변화가 아닐까요? 라는 생각들이 들고 있죠. 근데 진행이 됐을 때는 만약에 경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막상 경기 선행 지수는 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부터는 횡보가 들어가다가 반전 준비를 하겠죠. 다시 한번 선행입니다. 먼저 암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상황 쪽으로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지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때는 더 안 빠지고 쓱 돌아갈 준비를 하겠죠. 왜냐하면 과연 코로나 때보다 더 안 좋을 것인가? 라는 핵심을 봤을 땐 그런 상황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온 마당에 거의 이제는 턴할 때 쪽을 만약에 그럼 진짜 안 좋아진다 그러면 여기 깨고 지난번에 2008년대 금융위기 정도까지 가고 그러면서 더 추락할 수 뭐 지수가 바닥은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다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지금 기점에서 최근에 2020년대 봤었을 때 코로나19보다 더 강력한 경기 충격이 있었을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오히려 지금 경기 선행 지수가 여기까지 내려온 마당에 턴할 준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또 걱정하는 게 그거죠. 아이고 GDP 이제는 마이너스권으로 들어오겠네. 하반기 때 진짜 GDP는 마이너스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고생하겠네. 근데 마이너스권에 들어왔었을 때도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이런 때 보게 되면 급격하게 한번 들어오다가 약 한 2, 3분기 내로 빠르게 또 전환시키기 나옵니다. 그 핵심적인 게 이 선행 지수겠죠. 결론은 저는 지금 반영하고 있다. 충분히 반영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한 7, 80%는 지금 나오는 현상들이 반영이 돼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의 흐름을 보인다라는 쪽과 미국은 또 소비의 국가지 않습니까?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코로나 때 한번 뭐 급락이 한번 나왔었죠. 이때는 좀 더 심각한 수준들. 근데 이때 많이들 얘기하는 게 이때 이 정도까지 안 나왔던 게 참 다행이다. 왜 그랬느냐? 정부의 돈을 살포한 거죠. 직접 돈 손에 쥐어주고 이거 갖고 좀 버티세요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나마 거기까지 안 내려왔었습니다. 버텼던 거죠.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하지만 다시 내려오는데 요 사이 쪽에 견주하게 나왔던 거는 정부에 돈 주고 아유 안 되겠다. 또 무슨 사건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내가 가계 저축들이 좀 늘어났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좀 싹싹 빼먹으면서 파먹고 있었습니다. 돈 쓰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이제 거덜날 때가 됐고 있게 되면은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지표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고용 참여율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게다가 비농업 고용자 수도 충분히 늘어날 정도로 아직까지 일자리에 대한 쪽도 유지가 돼 있다고 하게 되면 내가 의사만 있게 되면 충분히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신뢰지수가 지난번 코로나19 때까지는 거기까지는 안 내려올 것 같고 고용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신뢰지수는 만약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근처가 저점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또 정부 역할도 상당히 컸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면 이 상태로 쪽으로는 오히려 지금 또 한번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지표들이 이제 반영이 돼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중요한 두 가지 지표를 보게 되면 지금 현상들이 반영 중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0%대는 반영을 최소하고 경기에 대한 부진한 거를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안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더 밑을 지하실을 뚫고 가느냐가 문제인데 그거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뭐 또 다른 전략을 짜야 되겠지만 아직은 시장과 함께 해석했을 때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지금의 현상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 지금 너무 위축돼서 바라보는 거는 아닐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 쪽에서 이 정도로 해서 뭐 저 이코노미스트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트레이더가 무슨 매크로를 이렇게 터느냐? 맞습니다. 이렇게 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그냥 생각보다 뭐 다음 주에 여러 가지 고민할 건 많겠지만 벌어지는 거 보고 보시되 중요한 건 그거 하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또 시장을 볼 때 매일 아침에 장 시작 전에서 꼭 드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뭘 보셔야 된다라고 드린 얘기. 그러면서 수급을 볼 때 저희는 외국인들이 가장 중요하니까 외국인들의 동향을 볼 때 어떤 날은 선물 얘기하고 어떤 날은 현물 얘기하고 어떤 날은 막 기관 얘기하고 제가 막 짬뽕적으로 얘기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일단 확인해야 될 게 외국인들 현물입니다. 현물 이 상태로 매도만 크게 안 나오게 되면 유지만 하게 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쪽을 볼 때 외국인들의 동향과 제가 트레이더 입장 쪽으로 체크할 거는 환율입니다. 환율 관련된 쪽도 지금 명의 환율 보니까 이제 1280원대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좋은 거죠. 이거는 외국인들 입장 쪽에서는 쭉 보다가 베팅이 계속 들어갔다가 아이고 이제 또 가만히 앉아서 돈 벌 때 들어왔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1300원대 1320원 40원대 베팅했던 그렇게 주식을 늘렸던 거 가만 앉아서 이때 10조가 넘게 샀지 않습니까? 뭐 13조 샀는데 이게 만약에 1330원에서 빠져서 1200원대 초반대로 들어온다. 가만 앉아서 1조 봅니다. 1조 3천억이겠죠? 정확하게는 1조를 봅니다. 가만 환율만 움직여도 이게 이들이 하는 세상을 움직이는 또 하나의 저희도 815 모니터도 저희 돈 많이 벌어가지고요. 같이 예전에 그런 거 있었죠. 일본이 또 항상 경제가 호황일 때 와타나베 부인 이분들 환율을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엔화 차입하고 그걸 가지고 저가인 엔화를 차입해 가지고 또 각 여러 가지 글로벌 또 상황에 맞게 비철 금속이나 막 또 대응하고 이랬던 아주 호황스러운 시절
뭐 저희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일단 여러분 돈 많이 버시죠? 그리고 또 파리오 모니터 가족분들과 함께 가자 글로벌로 뭐 하면서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전략을 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그 다음에. 네. 그래서 그 매크로도 모르진 않지만 이제 관심은 가져놔야 되겠죠. 그럼 이게 외국인들 전략이면 다음 주는 첫 번째 적어도 뭐 여러 가지 변동성 나온다고 하더라도 외국 현물을 크게 팔지만 않아도 시장에서는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을 겁니다. 현물 파는 것만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 기관은 몸이 달았어요 지금요. 아마 지금 외국인들 끌려가는 대로 프로그램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은 지금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우리 주식 비워놓은 거 가지고 아무 대처도 못해. 그러다 보니까 허겁지겁 지난주에도 강조드렸듯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제 사기 시작하고요. 거기다가 코덱스 레버리지까지 베팅을 하면서 콜에 이것까지 베팅을 하기 시작하면서 맞춰가려고 하는 거죠. 시장을 다시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 시장의 인덱스도 못 따라가겠네 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정신없이 움직이는 거죠. 기관은 다음 주 매수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들 흐름들을 보면서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 안 팔고 기관들이 막 또 만약에 또 기관들이 지금 이제 상반기가 끝날 때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뭐 어떤 운용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 가게 되면 내 성적표가 반기가 나옵니다. 반기가 나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워낙 뭐 인덱스 가지고 내 가치 평가할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그 정도면 됐어 하고 다들 힘드니까 넘어갔다고 하네요. 올해는 시장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내 운용 펀드 운용이 그 정도까지 못한다. 이거는 목에 칼이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나머지 한 달, 6월 달을 앞두고 얘네들 이 친구들이 뭐 하냐면은 수익률 게임으로 무지 붙을 예정으로 보여지고 그런 동향이 들려집니다. 그러면 형 뭐 사야 돼? 왜 저한테 저 그런 나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 나오는 변화를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6월 달은 기관들이 수익률 맞추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전략들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기본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면서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베팅들이 나올 때 이번에는 만약에 뭐 코스닥이나 중소형주나 뭐 수급 관련된 걸 본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기관들의 움직임들 보면서 거기 맞춰서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팁인 것 같아서 이것도 보시고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주가가 변화가 거의 없는데 외국인들이 계속 베팅한다. 이런 거는 나중에 가게 되면 쭉 하고 움직이죠. 뭐 보니까 코스모 신소재 이런 거 한 20일 동안 외국인들 사다가 나중에는 분출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처럼 뭐 어떤 트리거가 MSCI 편입으로 인해서 나왔건 아니건 간에 지표상으로 외국인들이 이렇게 베팅을 했다 그러면은 나중에 한 번은 이렇게 뿜더라고요. 근데 기관들은 외국인들은 조금 시기열이 길게 했다가 나중에 움직이는데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일단 사면서부터 끌어갑니다. 그래야 내가 산 게 이게 처음에 단가가 맞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이런 단계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요즘 기관들의 동향을 보니까 가장 관심 있는 섹터가 뭐냐라고 봤을 때 우리 부장님, 소부장, 이쪽 반도체 쪽도 있겠지만 아마 업황상과 산업 사이클로 봤었을 때 OLED 그리고 또 폴더블 이런 쪽도 관심이 무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아마 반도체 소부장은 벌써 움직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 이것도 커버를 해보시면서 IT 계열에 나오는 소부장들 또 한번 기관들의 동향과 함께 체크를 해보자. 근데 이거는 약간 장중에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끝나고 분석하든가 아니면은 뭐 끝나고 났는데 외국인이 뭐 사고 기관이 뭐 사고 하면서 뭐 사모펀드 뭐 사고 이거는 그냥 다 사후적인 겁니다. 그거 가지고 뭐 종목을 매매를 하는데 분석하고 그런 거는 솔직히 그거는 내 아이디어를 보강하는 정도지 그게 주가 돼서 움직이게 되면은 그냥 그 정도입니다. 그냥 나는 그 정도인 사람입니다라고 밝게 볼 수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쪽에서 지금 밑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거 그런 걸 봐가시면서 기관들의 동향들도 한번 또 체크해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뭐 바로 섹터 쪽의 내용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섹터로 봤었을 때 일단 무시하지 말아야 되고 꼭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 일단 첫 번째는 Sector Insight. 다 영어로 써놨네요. 죄송합니다. 한번 써보고 싶었습니다. 요즘 제 정체성을 찾느라고 이렇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한국 발음도 안 좋은 사람이 또 뭔가 좀 해보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도체 쪽은 놓치면 안 됩니다. 반도체 이만큼 올랐다고 그래서 여기 저죠. 저에 대한 반성. 그거 좀 올랐다고 한 11만 원대에서 잘 모아가던 거.
일단 30% 비중 줄였더니 살짝 줄이다가 또 그냥 팍! 예. 역시 함부로 팔면 이런 효과가 나오는구나. 근데 뭐 저는 다른 걸 사서 뭐 그 이만큼에는 충분히 더 누리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더라도 가는 주도 섹터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반도체 한번 볼까요? 네, 반도체 쪽에서 지금 상황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반도체를 보게 되면 일단 반도체는 지금 현재 두 개로 움직입니다. 첫 번째 사이클이고요. 두 번째는 성장으로 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성장에 대한 얘기는 뭐가 얘기를 하느냐? AI입니다. AI, 로봇, 뭐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참 아직까지도 안타깝습니다. 이거에 대한 산업적 내용들을 충분히 알게 되면 와, 참 신세계다. 얼만큼 앞으로 바뀔 거다라고 보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아직까지도 뭐 좀 외국기관이 팔았기 때문에 이거 좀 쉰다 아니다 뭐 이렇게만 분석하시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을 그려가셔야 되겠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저는 트레이더 입장 쪽에서 성장의 개념들을 무조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움직이다 보니까 차이는 있는데 꼭 그렇게 생각하시죠. 시장에서 새로운 테마나 새로운 섹터가 들어와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는 이건 된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게 트레이더 입장입니다. 그래서 된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고 공부를 한 다음에 된다고 생각해서 봤더니 나랑은 안 맞네. 이건 아니겠어. 그러면 그땐 접으면 됩니다. 그러면 뭐 요만큼 보초병이라도 샀던 거 그냥 빠르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공부해 봤더니 그러니까 무조건 만약에 보면 이제 새로운 또 하반기에 어떤 얘기들이 또 나올지 모르겠죠. 제가 보기엔 또 메타버스 이것도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도 잘 지켜보셔야 돼요. 왜냐면 애플이 만든 컨텐츠의 세계가 어떤 식으로 변할지 이제는 확인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그도 6개월입니다. 그때는 뭔가 변화가 나올 겁니다. 그런 걸 봤었을 때 저도 무지 자료 찾아가면서 보고 있는데 확인되면 근데 요새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변화가 나왔었을 때 그거를 보통 보면 그래요. 그러면 무조건 주가만 올라가면 다 테마주래요. 무조건 저점에서 한 이만큼 올라왔으면 한 20-30% 올랐으면 주가 비싸다 노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차전지 다 놓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AI 로봇 다 놓치신 거 아닙니까? 초기에 아마 산업적인 변화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저 탄타 치는 인간이 뭘 알아? 라고 얘기를 하셨던 분들도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되게 특이한 거는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은 부정적으로 봤던 사람들이 조용해집니다. 뭐 한 30% 올랐을 땐 조용해져요. 한 100% 올라오게 되면 그때부터 뷰가 어물쩡하게 뷰가 바뀌듯이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산업에 대해서를 먼저 봐야 될 이유가 거기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성장이 끌고 가는 거는 반도체입니다. 이번에 오픈 AI의 또 우리 GPT AI의 아버님, 할아버님, 아버님, 샘 엘트만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에 일본에도 방문했습니다. 일본에도 방문하고 일본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일본은 아주 적극적입니다. 챗 GPT를 정부에 사용하려고 지금 상당히 고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보조금까지 줍니다. 그러면서 AI를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일본도 고령화 국가이기 때문에 인력들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들이 이렇게 나온다. 우리도 AI 샘 엘트만 선생님 모셔가지고 그 전에 대통령이 한 얘기가 반도체 규제 다 풀어라. 업황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규제 다 풀어라.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대통령이 또 선생님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AI가 커지기 위해서는 어떤 산업을 확인해야 될까요? 하다 보니까 딱 쿨하고 시크하게 한마디 하신 게 반도체 이 얘기하셨죠. AI는 반도체입니다. 첫 번째 시스템 반도체인 칩이 중요하고 이거 중요한 게 플러스 알파 메모리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구조인데 이게 성장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업황의 사이클과 함께 플러스 알파가 강화되고 있는데 이걸 왜 무시하십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SK하이닉스 지난 2015년도 16년도에 대한 사이클을 한번 볼게요. 지금 잘 보시게 되면 주가가 이게 지금 회색이 현물가입니다. 주가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먼저 반응하고 현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나오는 지표를 보게 되면 제가 여러 가지 리포트를 보면서 느낀 거는 MOM 기준으로 이게 수출 금액이 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재고가 빠진다는 거에 대한 얘기가 재고 동향은 먼저 정점을 찍은 부분들과 재고가 MOM으로 항상 이건 MOM으로 봐야 됩니다. QOQ나 MOM 이런 쪽으로 빠지기 시작하고 수출 동향이 바뀌기 시작하고 수출 이게 바뀌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
바닥에 대한 턴이 확인됩니다. 근데 처음으로 안 움직이고 한 두 번째 신호가 나왔을 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그때 벌써 저희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85,000원대부터 왔다 갔다 했던 게 이 시그널을 맞추기 위해서 그랬다는 걸로 지금 추정이 들어가는 거죠. 아, 현물가보다는 먼저 움직이는구나. 그럼 현물가가 횡보합니다. 그때도 주가는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부터의 국면 쪽으로는 현물가가 움직일 때와 같이 동행을 합니다. 지금부터 현물가 안 움직이잖아요. 현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주가는 더 갑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또 현물가가 이제 약간 정체가 됐을 때도 이거 많이 뭐 그런 것 같아라고 하지만 이때는 좀 다른 게 그때 지금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감산이 대규모로 일어났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도 얼마나 했을지 모르겠지만 최소 20%뭐 30% 얘기를 하죠. 공급자 우위인 시장에서 공급자가 감산을 해버렸습니다. 많게는 50%뭐 밑에는 50% 1위는 20%. 그러면 공급이 더 앞으로 업황이 나왔을 때 쇼티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가게 됐을 때는 그러면 이 분위기와 내년 똑같은 6월 달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제발 좀 저희 반도체 좀 주세요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가격과 그리고 또 그때 전환된 게 DDR5로 전환 속도가 좀 빨라지겠죠. 왜냐하면 게임 체인저가 됐다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좀 더 강화를 시키겠죠.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 앞으로 그러니까 DDR4는 거의 이제 버려서 재고 소진하는 쪽, 5 쪽으로 새롭게 들어가는 원년이 같이 맞물리기 시작합니다. 업황 사이클과 이 DDR5로 그러니까 DDR이 전환되는 요 시점이 같이 맞물렸을 때가 어떤 변화가 나올까요? 이거는 또 그때 가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2015년도 16년도 때도 그랬습니다. 이때 변화가 나오면서 이때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이번에 업황은 저희가 낸드 쪽이 폭발할 겁니다. 전망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SSD도 같이 폭발할 겁니다. 저장장치 쪽에 이쪽이 더 폭발할 겁니다. 라고 했거든요. 잘 볼까요? 낸드가 움직이는 규모보다 D램이 움직이는 속도가 더 컸습니다. 결국에는 아무리 뭘 예측을 해봐야 안 맞고요. 결국에는 D램은 이때 얘기가 그랬어요. 그냥 평안하게. 근데 이때 나왔던 얘기가 그거였었죠. 이때도 엔비디아가 실적의 변화를 딱 지금과 유사한 점이 되게 많아요. 딱 보여주면서 지금 게이밍 GPU가 아니라 지금 앞으로 대세는 서버용이다 라고 하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앞으로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D램 가격이 이렇게 폭발했던 수준이 나오는 거죠. 이번에도 보세요. 지금 보면은 아마 쭉 가다가 금액이 나오다가 3분기 때 턴어라운드 뭐 이건 전망입니다. 전망이긴 한데 약간 하락폭이 줄어들었어요. 이때 보면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오죠. 약간 미세하게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음 반전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국면들. 근데 이거는 항상 보게 되면은 지난번 고점이 넘어갈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엔 감산을 대규모로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수요는 더 P는 올라가고 Q는 아마 정체됐다가 올라가는 속도가 거의 맞춰준다라고 했었을 때 AI나 4차 산업혁명이 받아주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들은 카톡 왔습니다. 다 확인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건 사이클입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AI를 볼게요. 이건 뭔 소리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앞으로 또 체크해야 될 거죠. 지금 잘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제가 끌어온 거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패키징 방식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왜 요즘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또 SFA 반도체 이런 쪽에 후공정 업체들이 자꾸 변화를 하려고 하는지 패키징도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잘 보시게 되면은 이제 AI 반도체를 만들 때 어떤 구조로 가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칩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GPU 하나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GPU 또 CPU는 이제 컴퓨터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픽 관련된 GPU 거기다가 또 NPU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 신경망 컴퓨터 구글에서는 TPU라고 만듭니다. 또 DPU가 나옵니다. 데이터베이스 프로세싱 유닛. 데이터만 전문적으로 처리를 하는 이런 유닛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디 들어가느냐? 이런 데 쪽으로 하나씩 들어가겠죠.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하나의 구성을 요게 하나의 구성이 맞습니다. 이게 우리 칩으로 자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잘 보시게 되면은 로직 엔비디아가 만드는 칩만 있습니까? 뭐 AMD가 만든 칩만 있습니까? 아니죠. 여기 구성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가 들어갑니까?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메모리가 들어가는 거죠. 메모리가 벌써 8개, 10개가 끝일까요? 아닙니다. 하나의 메모리를 고축으로 이렇게 쫙 쌌습니다. 막 12단 이렇게 쌌죠. 그러면 볼게요. 여기 칩에 하나 들어가는 게 최소 그러니까
반도체 안에 AI 쪽에 들어가는 게 2개에서 4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요 구성을 보게 되면요. 그럼 가운데 딱 위치하겠죠? 이걸 가지고 지금 메모리가 그러면 12단 곱하기 거기다 8개가 들어갑니다. 총 몇 개가 들어가죠? 28에 16, 8에는 8. 예, 96개가 들어갑니다. 아주 그냥 메모리 작은 거 하나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서버용 들어가는 뭐 고단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개수 자체가 이제 볼륨 자체가 커버리는 이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변화가 지금이 나오는 반도체에 대한 AI 반도체에 대한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서 방식이 달라집니다. 삼성전자는 H큐브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이쪽을 많이 써와서 거기에 좀 확장되는 개념으로 집중하고 거기다가 H자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상황들을 많이 얘기를 해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 방식이 유의한데 TSMC는 조금 더 바뀌었습니다. 칩 온, 웨이퍼 온, 실리콘. 네, 네, 이런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저희가 보통 알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가면서 밑에 PCB라고 하는 FCPGA라고 하는 쪽으로 바뀌면서 이쪽으로 계속 강화시키는 전략들이 나오면서 이어졌는데 지금 잘 보시게 되면 여기 CPU 들어가고 이런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그 밑에 들어가는 요 PCB가 아닌 쪽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즉 다른 전련체로 들어가면서 오히려 직접적으로 가속도가 좀 높게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다 보니까 종목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한때 한미 반도체를 시작해서 제우스, 프로텍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이런 단계들이 여기 그러면 여기 들어갈 때 DRAM 보면은 고단으로 쌀 때 이거 들어가는 본딩 구멍 뚫고 거기 들어가는 세정하고 이런 회사들 아직까지 대부분이 한국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TSMC 쪽으로 유리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막 샘플 넣고 지금 하다가 이번에 프로텍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할 수 있게 됐습니다라고 풀어주는 과정 쪽에서 주가가 급등한 거죠.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다. 이거 잘 뉘앙스를 보셔야 돼요.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는 배리어가 사라졌고 거기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앞으로 하겠다라고 한 거 때문에 주가가 저렇게 간 겁니다.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TSMC 관련으로 엔비디아 쪽 이것만 보면서 기사만 보고 있으면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코어스가 앞으로 가면서 근데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간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네, 죄송하지만 대만 후공정 업체들로 쫙 짜여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거는 일단 한계가 있긴 있겠는데 그걸 삐집고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게 앞으로의 성과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멀티플을 더 많이 받겠죠. 이게 앞으로의 전략인데 그쪽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약간 먼저 간 개념들은 있어요. 지금 종목들이. 그래서 그런 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업체들은 제우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지금은 한미반도체랑 같이 들어가긴 하는데 매출 비중이 아주 작죠. 이거에 바뀌는 모습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도 앞으로 패키징 쪽에서는 체크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AI 성장이 끄는 것도 반도체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볼륨 자체를 키워버린다. 이게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서버용 쪽과 함께 봤었을 때 지금 한 자릿수입니다. 이게 올해 51% 성장하고 내년에 30% 성장해서 지금 총 서버용에서 차지하는 AI 쪽 서버가 앞으로 15%대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총 전 세계에 있는 서버를 납부받는데 매출 비중에 15%가 차지한다. 근데 여기서 이런 볼륨이 커진다. 커질까요? 안 커질까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앞으로 의미 있는 바는 많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보고요. 내가 또 준비한 화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아까 섹터들의 흐름들 한번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여기까지 해서 한번 맛보기 쪽으로 갔고요. 2차 전지는 당연히 하도 얘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중요한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는데 경기민감주 쪽은 이제 실적 장세에 함께 변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먼저 이렇게 들썩들썩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숫자가 찍힌 거 아닌 거 이건 딱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의료기기는 죄송합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잘 가고 있고 그렇게 공부해 보니까 맞겠다 생각하게 되면 붙어보는 거죠.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강거 가지고 얘기 안 드립니다. 이게 쭉 올라가는데 제가 언제 사서 이거 수익 얼마 이렇게 됐습니다. 그냥 트레이더는 그냥 따라간다라고 생각하고 올라간 것 갖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내가 공부 잘했다. 다음에 또 어떤 공부할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볼까요? 지금 변압기 쪽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전력기기 쪽 제가 보기에는
경기 민감주 쪽에서 가장 그나마 숫자가 찍혀서 바라볼 수 있겠다. 경기 민감주 쪽에서 봐야 될 게 조선 쪽 같고 거기다가 플러스 전력기기, 변압기 이쪽 같고 또 하나 이게 커지게 되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전선 쪽이겠죠. 그래서 이번에 베트남 제8차 전력 기본 계획, 기본 공급 계획 이것도 한번 잠깐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요 세트로 보면서 이게 가장 먼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변압기 수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주가만 안 갔을 뿐이 수출은 무지 잘 되고 있었어요. 이런 쇼티지가 나오죠. 이게 왜 그러냐고 봤었을 때 잘 아시던 미국의 인프라 투자 거기다가 미국의 리쇼어링으로 공장들 다 들어오죠. 여기 누가 대응하겠느냐? 노후된 인프라도 같이 영향을 끼칠 거고 신재생에너지 그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그 ESS를 통해서 변압 계속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송전 배전 관련된 쪽은 다 누가 담당하느냐? 이런 쪽. 이게 하나의 핵심이고 또 플러스 알파 전기차가 커집니다. 전기차 안에 충전기에 들어가게 되면 충전기 안에 변압기 같이 세트로 묶어가는 플랫폼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충전기와 변압기 이 전력기기 쪽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충전기 설치하는데 전선 안 들어가나요? 전선 들어가 있죠. 근데 물론 이게 Q에 비해서 수익성이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전선 쪽은 구리 가격만 제대로 확인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것도 모멘텀 받아서 확 움직일 겁니다. 그런 Q는 커질 걸 예상되어 있는데 구리 가격이 그런 모멘텀이 가세가 된다.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 보시면서 지금은 LX 일렉트릭만 강한데 네, 그런 쪽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는 조정받으면 계속 사야 됩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까지는 HD 현대일렉트릭이나 재료운영기 많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최근에는 효성중공업을 얘기를 드리고 있죠. 왜냐하면 건설 때문에 많이 저평가를 받았다. 이것도 저가 수주 끝났고 하반기에는 제대로 된 고가 수주 받기 시작하게 되면 실적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풍력 쪽입니다. 풍력도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재생 에너지가 커지게 되면 당연히 변압기 쪽도 커진다. 지금 잘 보시게 되면 육상 풍력과 해상 풍력이 있습니다. 해상 풍력이 제가 지금 현재가 2023년 요쪽이 되겠죠. 근데 지금 육상 풍력이 커지는 것도 물론 당연하겠지만 잘 보시게 되면 해상 풍력이 커지는 기울기 이게 훨씬 더 큽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2030년까지 그러니까 육상 풍력보다 해상 풍력이 여러 가지 비용은 살짝 더 들어도 만약에 프로젝트 받아가지고 돈 가지고 끌어낼 게는 상당히 더 걸림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상 풍력을 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럼 해상 풍력은 육상 풍력과 다르게 해저 케이블이 들어갑니다. 또 지금 해상 풍력은 약간 부유식으로 많이 지으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거기서 들어가는 해저 케이블 그러면 해상 풍력을 설치를 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얘기 또 그래서 그런데 LS 쪽도 해상 풍력 이런 쪽으로 많이 또 관심이 높죠. 그중에 해상에 뭘 설치한다 그러면은 해저 케이블과 쪽과 해저에서 설치하기 위한 지금은 KT 서브마린이죠. 예, LS 서브마린으로 바뀌겠죠. 이런 회사들 앞으로 할 일이 많은 회사들입니다. 이런 것들도 꾸준하게 봐야 될 것 같고 실적만 지키면은 레벨업. 그러니까 이게 풍력 쪽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풍력 쪽은 신재생 에너지에서 제가 풍력을 바라보는 이유입니다. 올해가 제일 안 좋습니다. 내년부터가 좋아지겠죠.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는 바라보긴 바라보는데 풍력 발전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변압기 전력기기 시장은 또 풍력이나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훨씬 더 커진다. 이걸 바라보기 위해서 이 전력기기 쪽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 그림을 또 한번 볼까요? 보게 되면은 예전에도 제가 그림하고 많이 준비했다가 하도 이상한 거 떠드는 바람에 못 봐서 그랬는데 오늘은 다 보고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석유화학업황 가지고 얘기가 많습니다. 이거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나프타 스프레드. 그러니까 즉 정제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원유에서 어떤 변화가 나오면은 저온에서 고온까지 이렇게 쭉 끓이게 되면은 다 저희가 알고 있는 제일 막판에 끈적끈적한 거는 벙커CU 배에 쓰는 겁니다. 경유, 휘발유 쭉 나오는데 첫 단계 쪽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 납사가 나옵니다. 안 써지네요. 네, 납사. 네. 납사가 네프타 이런 거요.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걸 가지고 이 중간 원료를 쪽에서 폴리프로필렌을 만들건 폴리에틸렌을 만들건 이렇게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납사와 폴리피틸렌의 요 중간 단계 요거의 가격 차이 이걸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보게 되면 주가나 업황이 좋았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요럴 때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확 벌어졌을 때 좋습니다. 빠지면 주가 못 갑니다. 최근에 동향 볼게요. 살짝 돌아가려고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이게
하이 덴시티다 보니까 이게 고밀도 폴리에틸렌이죠. 좀 최근에 인기 있는 쪽 이쪽이죠. 그러면 이쪽도 지금 폴리프로필렌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해당 품목마다 조금씩 다른다고 하더라도 범용 쪽에서 이제 거의 바닥을 찍었고 스프레드가 돌아서기 시작한다는 징후가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뭐 대한유화, 롯데정밀화학, 롯데케미칼 이런 식으로 롯데정밀화학은 조금 다릅니다. 암모니아 쪽이다 보니까 요즘 암모니아에 대해서 좀 새로운 발견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런 것 때문에 변화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턴하기 시작하겠으라고 하는 깔끔하게 움직이진 않아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징후가 나오다 보니까 정기민 감주의 최하단이지만 그래도 한번 배팅해보자.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거죠. 이거는 요 스프레드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중국 사이트와 함께 이거 체크하기는 저희가 뭐 그렇다고 이 투자를 위해서 뭐그 사이트 구독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계속 확인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스프레드만 확인돼서 추세만 갖춰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매수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거는 사이클 산업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석유화학 쪽에서 이런 종목들을 사시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 갖고 계신 분들이 언제 빠져나온다, 어때 이럴 때 비중 늘리겠다 이렇게는 말씀드려도 근데 징후는 바닥 징후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석유화학 쪽도 경기민감 쪽의 한쪽으로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런저런 얘기들을 쭉 해서 다 말씀을 드렸다고 하더라도 핵심은 그겁니다. 시장을 받아들여 때 오늘 나온 요거 외국인들이 주도했던 요거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섹터와 종목으로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이 강심장이 아니고요. 강세장. 예. 강심장은 작년에 필요했죠. 올해는 강세장을 누려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가 보게 되면 해야 될 건 뭐다? 누리자라는 쪽으로 첫 번째.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네. 말씀 다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함께 충분히 대응하게 되면 직접적인 종목은 저희 장 시작 전에서 제가 여러 가지 또 미국 시장에서 얘기 나오는 종목들과 오늘 국내 시장에서 사볼 종목까지 조금 힌트도 많이 드립니다. 그거 해보게 되면 움직이네 이런 거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딱 그거 같습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보다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대응을 못 하시게 되면은 그마저 좀 속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그냥 예전에 방치됐던 종목들이 저거 언제 올라와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걸 조금 비중을 줄여가지고 지금 새로운 섹터 새로운 종목 쪽에 조금 더 가세를 해서 찾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이번 주도 나오지 않나 라는 쪽에서 이번 주 확인해야 될 주중반 지표들 생각해 보시고 일단 해보자. 해봐야 손절 짧게 잡고 해보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적으로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면서 너무 처지지 마시고요. 네,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바리로 모니터기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자입니다. 1년 가까이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냈는데 심지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계십니다. 이번에 8.15 가족분들과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생 소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대입장의 기법을 평생 소장하면 내 것으로 익히고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러리에 꼭 들어와 그 주의 시황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니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32개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생 볼 수 있는 거죠. 대입장과 함께하는 중단기 실전기법 끝장반에서는 기법 기초부터 내용이 들어있고 더 큰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응용편까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